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방송입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인가요? 와, 시간 정말 빠르네요. 예,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요. 하야니아님, 예, 어제 방송, 예, K본부 방송 잘 보셨다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보현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굉장히 좀 바빴어요. 저는 왜 이렇게 오늘 바쁜지 모르겠는데 계속 예상치 못한 미팅들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정신없이 흘러와가지고 하루 종일 굉장히 숨가쁘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저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코스피는 36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2764포인트로 상승 출발했고요. 장 초반 간밤에 FOMC를 무난하게 소화시키면서 반도체와 소부장 상승 출발 보였고요. 은행, 증권, 보험과 자동차 부품,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전선과 전력 설비, 면세점과 화장품, 그리고 제약바이오, 건설, 철강, 종합상사 등이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팅과 인터넷, 온디바이스 AI와 우주, 항공 등의 테마군이 강세 출발을 보였는데요. FMC 관련해서 이게 보시면 둔화된 5월 소비자 물가 CPI가 다소 조금은 둔화되게 나왔고요. 안도를 줬죠. 그리고 6월에 FMC를 무난하게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이 동반 신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5월의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가 3.4% 그리고 전년비 3.3%로 발표가 됐고요. 둔화가 됐죠. 그리고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근원 물가 역시 전월 대비로도 0.16%로 둔화가 됐고요. 6월에 FMC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만 이 점도표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고요. 시장금리나 달러 인덱스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3%대로 빠졌고요. 페드워치 기준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57%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 한번 띄워드리면 미국의 코어 물가지수 연율화 해가지고 보시면 코어 CPI와 슈퍼 코어 CPI가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4월과 5월 지표를 놓고 보면 다소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CPI가 하향 안정화되는 지표가 일단 나왔다는 점에서 안도를 주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국의 경제 전망 요약입니다. 경제 전망 요약 보시면은 실업률이 4.2% 25년도 그리고 26년도 4.1% 정도로 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4.2% 정도 봤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실업률이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코어 PCE 물가인데요. 이 보시면은 24년 2.8에서 25년도는 2.3%로 빠지죠. 그리고 연방 기금 금리도 5.1에서 25년도는 4.1%로 대폭 금리가 빠지는 쪽으로 일단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여기도 이제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24년 금리 인하 횟수가 이전 3회에서 1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거 악재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런데 25년에는 4회로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이전에 3회 정도 25년도 예상을 했는데 4번으로 이제 인하가 좀 더 늘어난 거죠. 실업률도 25년 실업률이 4.1에서 4.2로 이제 올린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23년 9월의 지표인데요. 이 보시면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24년 5.1 이렇게 나왔죠. 쭉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24년 6월입니다. 어제이죠. 그래서 2024년에 5.1, 4.6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23년 9월과 24년 6월이 똑같이 5.1과 4.6으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난 23년 9월에는 시장에 충격을 줬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왜 그러냐? 당시에 23년 9월에 FOMC는 시장 참여자에게 당시 24년 말 예상 기준 금리 중간값이 4.6에서 5.1%로 50bp나 상향 조정되면서 오히려 그때는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때는 충격을 줬었죠. 근데 24년 이번에 6월 달 이 부분에서는 예상대로 올 연말 예상 기준금리가 4.6에서 5.1%로 상향 조정이 되긴 됐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전혀 없었던 거죠. 작년 9월에 관련된 부분과 똑같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올해 아까 금리 인하 횟수가
3회 정도에서 1회로 줄었다고 들었는데 악재같이 보이지만 이거를 25년과 26년에 금리 인하를 그대로 반영을 또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파월 의장이 너무 예측에 얽매일 필요까지 없다라는 립 서비스까지 해줬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면서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점도표거든요. 점도표. 이 보시면은 점도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24년도 중간값은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기사처럼 1회 인하로 축소됐는데, 다만 동결이 4명, 그리고 1회 인하가 7명, 2회 인하가 8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회 인하 전망위원 중에 2명만 한 칸 안으로 내릴 경우에는 중간값은 바로 2회 인하로 바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2회 인하에 가까운 점도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25년도 중간값도 3월 대비 25bp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올해보다 상향 조정 폭이 적은 만큼 내년 인하 횟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에서 4회로 늘어나 버린 거죠. 또한 추가 4회 인하를 전망한 위원수가 분포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회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서 내년에 굉장히 강력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26년도 중간값은 3월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에 따라서 추가 4회 인하를 똑같이 시사를 했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렇게 정도표를 보더라도 1회 인하 또는 2회 인하인데 결국은 2회 인하 쪽에 상당히 또 점도표가 많이 집중적으로 지켰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안도하는 FOMC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패드 와치에서 이 금리 관련된 부분의 전망인데 물론 이건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어제 FOMC 지나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9월까지 기준금리 1회 기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기존의 46.8%에서 56.7%로 상승을 했고요. 12월까지 기준금리 2회 기대 역시 37.3%에서 42.4%로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회 또는 2회가 좀 더 힘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점도표가 어쨌든 기준 인하,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을 3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축소시켰지만 오히려 시장은 안도를 하면서 금리 인하 쪽에 좀 더 방점이 확률이 높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S&P 등을 포함한 부분들이 신고가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외국인 자금이 오늘 대거 유입됐죠.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오전에 보였고요. 외국인 오전 기준 현물은 6천억 원, 그리고 선물을 15,000계약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도 상승했고 미국형 AI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신고가 영역에 올라왔죠. 삼성전자 역시 뭐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오늘 삼성 파운드리 포럼 모멘텀도 역시 한몫을 했습니다. 이 전력 테마 같은 경우도 지금 AI 테마와 동반 상승 지속됐지만 뭐 6월 달에 다소 좀 차익 실현했으면서 약간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저가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면서 또한 폭염 모멘텀이 또한 뭐 한 군데 또 자리를 차지했죠. 그리고 K푸드와 화장품 역시 올라왔는데요. 피크아웃 우려 넘어서는 비중국 해외 수출 실적에 신고가 경신 종목들이 다수 이루었습니다. K푸드 같은 경우는 오늘 맥주 관련 주까지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죠. 네. 어제는 김치, 오늘도 뭐 김치, 육개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왔죠. 코스닥은 하락했던 시장 금리에도 2차전지 비중이 컸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쪽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은 약세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는 중에 일부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업황 둔화 우려가 지속 중인 2차전지 밸류체인이 다소 좀 주춤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용기기나 화장품 섹터 여전히 강세 지속됐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EU의 대중국 관세 탓 최근 반등했으나 업황 둔화 우려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중에 1366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오후 들면서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다소 좀 반등이 다시 나왔고요.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과 유통업 그리고 전기전자 상승을 했고 반도체 대형주라든지 미국 기술주 훈풍에 지수 상승이 견인됐고 역시 삼성전자가 오늘 3% 좀 안 되는 상승을 보였고 SK 하이닉스가 역시 연일 상승하면서 신고가 냈습니다. 22만 5천 원 정도 갔나요? 예, 그리고 한미반도체 또한 급등을 했죠. 9%대 정도 올라왔습니다. 또한 동해 유전 등에 관련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등 유전 시추 성공 확률과 잠재 이익 가능성에 대한 밸류에이션 반응이 지속되면서 강세가 지속됐고요.
코스닥은 업종별로 의료정밀기기나 반도체, 음식료, 담배 강세였고요. 반면 비금속과 기타 서비스는 더 좀 약세 국면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테슬라가 완전 뭐 시간에서 뭐 장중 10% 넘게 올랐다가 한 6, 7% 정도 대인가요? 지금 굉장히 강한데 뭐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드릴 거고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뭐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어제 물가지표와 FOMC가 어떻게 소화됐는지 이 부분도 매크로 지표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이해가 잘 되시리라 봅니다. 그렇게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들이 횟수가 줄었는데 왜 주가가 오르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음식료 관련해서 다 가는데 냉면도 가나요? 뭐 K 냉면도 수출인가요? 말씀 주시는데 아마 어제 육계 같은 경우는 EU의 첫 이게 10년 만에 아마 2015년도 정도에 미국에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로 10년 만에 아마 처음으로 아마 이 관련된 닭고기 뭐 이렇게 삼계탕 이게 수출이 됐다 뭐 이것 때문에 또 육계가 좀 탄력을 받았는데 어제는 김치 대상 같은 경우도 그랬죠. 같이 탄력을 받았고요. 그 전날은 또 막걸리가 올랐기 때문에 야 두부김치 때문에 김치가 오르나 뭐 그렇게 할 생각도 뭐 날 법한데요. 아무튼 다들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그 음식료 가운데서 어떤 걸 가지고 또 올리나 오늘은 이제 제주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음식료는 한 바퀴 다 도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넷님 홍어 가나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홍어까지는 국내에서도 만만치 않잖아요. 뭐 하기야 예전에 김치 못 먹는다 그랬죠 외국인들 매워서. 근데 다 저보다 더 잘 드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마이 뷰티풀 엔젤님 여름인데 날씨가 되게 엄청 더운 날 같습니다. 진짜예요. 폭염입니다. 폭염. 그래서 이제 아까 전력 수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력 기계 쪽도 오늘 폭염 관련된 것도 좀 다소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오늘도 뭐 펌텍 코리아라든지 뭐 한국콜마 뭐 이런 종목들 꽤 굉장히 좋았고요. 어제도 제가 뭐 화장품 이야기를 또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오늘은 토니모리, 뭐 VT, 뭐 CTK, 뭐 청담 글로벌, 뭐 펌텍 코리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까지 굉장히 좋은데 자, 유안타증권에서 또 보고서가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K뷰티의 글로벌 확장, 다양한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 뭐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역시 화장품 업종이 코스피를 아웃퍼폼하고 있죠. 신규 매출 창출도 중요한데 글로벌 유통 채널 입점이라든지 신규 고객사 확보, 그리고 신제품 출시, 인수합병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먼저 보여드리면 자, 구글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인데요. 국내 화장품 브랜드 4개사입니다. 아누아, 그 다음에 스킨천사, 그 다음에 코스알엑스, 라운드랩. 라운드랩이 이게 닥터지인가요? 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올리브영 이번에 세일 기간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또 제일 많이 판 게 아마 닥터지인가 뭐 그렇다고들 제가 살짝 기사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인디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약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누아의 약진이 확실히 보이죠. 짙은 파란색 실선 보시면 안화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마녀공장 매출의 한 25% 정도 차지하는 게 조선민이었거든요. 마녀공장. 뭐 마녀공장,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댓글창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되는 것 같고, 아마 그런 쪽에 25%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안우아의 약진이 이제 작년 대비 올해가 굉장히 많아졌다, 뭐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면 지금 아래쪽에서 보면 스킨천사도 약간 아래쪽 파란색 실선을 보면 우상향이 슬글슬글 올라오죠. 그리고 코스알엑스도 일단 가고 있고요. 굉장히 높은 측면인데 여전히 조금 가다가 살짝 쉬고는 있지만 굉장히 높은 측면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아누아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라운드랩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킨천사와 더불어서 가고 있죠.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알엑스가 살짝 많이 이렇게 점유율을 차지하다가 살짝 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것도 아주 나쁜 지표는 아니니까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 K뷰티 성장은 브랜드 성공뿐만 아니라 유통 플랫폼과 화장품 제조사, OEM, ODM의 동반 성장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유통 플랫폼 같은 경우는 K뷰티 제품의 해외 진출을 돕고 실리콘2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커머스 발달로 글로벌 매출 증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들이 결국은 뭐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제조사들은 뭐 기술력이 또 높다고 보고 있겠고 품질 관리,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협업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국내 화장품 수출 시장 국가별 비중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보시면 막대 그래프의 짙은 파란색이 중국이죠. 중국이 2020년도에는 거의 50% 이상이었습니다. 21년까지. 근데 지금은 25%로 절반 정도 빠졌죠. 근데 중간에 보면 미국이 8, 9% 정도 되다가 지금 18% 정도까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중국 시장의 점유율,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9%대까지 치솟았는데 지금 미국 쪽의 점유율은 지금 한국 화장품이 1%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 시장의 성장 룸이 남아있다는 근거가 거기에서 나온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홍콩 같은 경우도 조금 주춤을 합니다. 근데 그 위로 보시면은 일본이 좀 더 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기타 부분도 많이 늘고 있죠. 동남아 쪽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 오른쪽 보시면 국내 화장품 월별 수출액인데요. 자, 22년, 23년 이렇게 트렌드가 실선으로 나와 있는데 24년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옅은 하늘색으로 보시면 실선이 어나더 레벨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24년도에 국내 화장품 월별 수출액이 22년, 23년하고 전혀 다른 어나더 레벨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4월달, 5월달까지 보시면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레벨입니다. 이렇게 수출액이 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국의 자외선 차단제, 요즘에 이제 선크림, 선케어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관련주들이 꽤 좋았거든요. 이런 것도 보시면은 자외선 차단제 포함 기타 화장품 수입액 국가별 비중입니다. 보시면은 제일 많이 는 게 뭐 한국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회색, 옅은 회색으로 보시면 여긴 프랑스, 그 다음에 중간에 캐나다는 10% 중반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7, 8% 정도 되는 게 이탈리아, 그 다음에 기타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미국의 자외선 차단제 수입의 국가별 비중 보면 한국의 비중이 12%대, 2019년 12%대에서 지금 22%대로 한국 선케어 제품을 미국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는 거의 유지 수준이고요. 그리고 캐나다도 비슷하다. 기타도 좀 줄었고요. 그래서 한국 제품의 선케어가 미국 쪽에 굉장히 2배 이상 지금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 보시면 미국의 자외선 차단제 포함 기타 화장품 월별 수입액 보시면은 지금 22년도, 23년도 실선 보시고 24년도 지금 4월까지 보시더라 하더라도 어나더 레벨이 여기도 또 보이죠. 자외선 차단제 관련된 24년 월별 수출 금액이 어나더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보시면은 아마 자외선 차단제 수출 금액도 확실히 좋아진다는 거고요. 요즘에 보면은 뭐 닥터지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인디 브랜드 굉장히 많거든요. 뭐 레티놀 제품도 요즘에 보면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테라로직 뭐 이런 제품들도 요즘에 레티놀 앰플 이런 것들이 올리브영에서 1등 하고 있죠. 테라로직의 레티놀 앰플 제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롭게 진입하는 그런 것들이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 아노아 제품도 아까 말씀드렸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이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들은 이런 제품들, 저도 이제 생소한 제품들이 꽤 많거든요. 안 써본 제품도 많은데 그래도 이름 정도는 이렇게 조금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 제품들 어디서 만드는지 이런 것도. 넘버즈인인가? 뭐 그것도 지금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넘버즈인 맞나요? 그런 제품들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OEM, ODM에서 만드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닥터지가 방사는 아니나요? JSL님이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 십몇 년 됐나요? 닥터지가.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국방 그쪽에 납품용, 군납용 해가지고 아마 그때 달팽이 크림인가? 그게 엄청나게 히트 치면서 이게 닥터지가 성장한 모습도 보인 걸로 제가 히스토리를 아마 그렇게 좀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PX에서 쫙 깔렸었죠. 그런 것들도 이슈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올리브영에서 엄청나게 닥터지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들 합니다. 그런 것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투증권에서 지금 이제 어제도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6월 1일부터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항공 화장품 수출국 비중이 미국과 중국이 역전됐죠.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빠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미국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죠. 그래서 수출 비중이 미국이 1위로 올라왔고요.
중국이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등으로 등극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화장품 섹터가 다소 좀 주춤했던 적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컨테이너 지수 상승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좀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다소 좀 한번 꺾인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이 변함이 없긴 하겠지만은 4월에 이어서 5월도 실리콘투나 코스알엑스의 미국 선적 데이터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보시면은,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까요? 어제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실리콘투 미국의 선적 데이터 추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이 보십시오. 기울기를 엄청나게 튀어오르고 있죠. 기울기가 아주, 경악스럽습니다. 엄청나게 튀어오르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코스알엑스 미국 선적 데이터 추이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엄청나게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마이 뷰티풀 엔젤님, 닥터지 수분크림 뾰루지가 안 생긴다. 맞아요. 저희 큰애가 20대 초반인데 남자애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직도 얼굴에 약간 이런 뭐라 그럴까, 이 사춘기처럼 이렇게 뭐가 나 있는데, 닥터지만 쓰더라고요, 또. 그래서, 왜 그걸 쓰냐 했더니 제일 순하고 뭐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품이 그렇게 좀 팔리는 이유가 거기도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큰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올해 화장품 섹터의 주가가 매우 양호했는데요. 많이 걱정하신 부분이 피크 아웃이죠. 그래서 약간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이슈가 하나 불거지면 지금 최근에 화장품주 올라온 걸 비하면 한번 부러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많이 올라왔고 또 굉장히 많이 치솟았기 때문에 역시 뭐 인기의 지속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리스키한 부분도 분명히 차트상이나 최근에 급등한 뭐 상승률을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아마존 등의 온라인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미국 단일 국가만으로도 전체 총 매출액도 엄청나게 확대될 것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또다시 오늘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CLSA 화장품 관련된 리포트 언급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한국 화장품사들의 키 마켓은 미국과 일본인데 아직 온라인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시장에서 급성장하면서 중저가 라인들 이런 것들 그리고 스킨케어 라인들이 이제 국내가 침투를 아주 많이 하면서 수출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오프라인에 아직 많은 룸이 남아 있다고 CLSA가 이렇게 한국 K뷰티에 대해서 리포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80에서 85%가 오프라인이고 미국은 80%가 오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아직 남아 있는 거고 온라인 침투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아직은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좀 더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조금 이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논리를 이제 아직까지는 해당 애널리스트들이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 근데 단기적으로,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오른 것이 죄죠. 많이 오르면 죄입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죠. 어떤 이유도, 어떤 종목들도 안 쉬고 갈 수는 없거든요. 조정하고 갈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경계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과 유럽에서도 한국 화장품 인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데 약간의 노이즈가 생기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도 한국투자증권에서 역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최근에 총 매출이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 우려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리고 빅사이클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제노님, 화장품을 안 쓰니까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데, 피부가 엄청 좋으신 모양이에요. 화장품을 안 쓰시나요? 저는 이제 좀 늙어서 그런지 화장품 안 쓰면,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수분감이나 유분기가 있는, 소위 말하면 이제 기름 흐르는 그런 화장품을 써야 되는 나이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많이는 안 발라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로즈워터를 쓰죠. 그런 정도로 이제 수분감을 유지하는데, 그래도 선크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장품 섹터 투자를 떠나서 개인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라도 선크림은 한겨울에 여름에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발라주시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역시 오늘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아주 뛰어났죠.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역시 어제 페드의 연내 금리 인하 횟수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 CPI 안도감 등의 혼조 마감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3.5% 주가가 올라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2%, 퀄컴도 3.29 등 상승했고요. 브로드컴이 2.36% 정도 올랐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 공개하면서 10대1 주식 분할을 발표하고 정규장 마감 후에 시간에 거래해서 14.6% 마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브로드컴의 2분기 매출은 124억 9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120억 1천만 달러로 웃돌았고요. EPS 주당 순이익은 10.96달러로 이 역시 예상치인 10.84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KB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수익성이 높은 HBM 매출 비중이 D램 매출의 3분의 1까지 올라올 것이다 예측을 했고요. 올해 D램의 평균 판매 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79%나 급증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고객 확대에 따라서 고용량 스토리지 엔터프라이즈 SSD, 그러니까 기업형이죠. 기업용 SSD의 구조적 수요 증가로 1분기 흑자 전환 낸드 부분이 2분부터 실적이 큰 폭으로 이제 성장할 것이다. 이 SSD 같은 경우는 아마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마 지금 제 기억으로는 1위로, 규모 면에서 1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SSD, 그러니까 QLC인가요? QLC 이 SSD가 부르나요? 그쪽도 이제 역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낸드 쪽에 확산이죠. 그래서 최근에 해외 리포트를 보면 SK하이닉스의 상대적인 어닝 상향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HBM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 봤지만 오히려 상승폭이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은 낸드 부분의 실적 상승폭이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SK하이닉스의 EPS 상향 조정이 대폭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리포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과거 최대치인 2018년 20조 8천억을 오히려 웃돌 것이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 실적까지도 본다는 이야기를 KB증권에서 한 것 같고요.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증권은 또 이제 오늘 약간 의미 있게 자, HBM 좋다는데 언제 가요? 삼성증권 이야기를 이제 삼성증권에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이닉스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삼성전자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삼성증권에서 보여주신 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1년간 주가 추이인데요. 자, 23년 6월을 100으로 놓고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보십시오. 마이크론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하이닉스보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HBM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사업이 좀 다르죠. 휴대폰 사업부도 있고 가전 사업부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주가 역전 현상이 너무 심하게 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삼성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HBM3E가 예정된 기한 내로 엔비디아의 인증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가장 과도한 상황으로 반영된 시점이고요. 그래서 역발상적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삼성증권에서는 아주 공격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HBM3E 12단은 삼성전자의 고객 인증이 가장 빠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2단에 적용된 TC-NCF, MR-MUF 방식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평가까지 했고요. 삼성전자의 12단 인증이 가장 빨리 진행된다면 주가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고 HBM3도 못했는데 HBM3E가 잘할 리 없다. 이런 논리는 너무 과장된 논리다라고 삼성증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삼성전자는 실적으로 증명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2분기 메모리 사업 부분의 실적이 또 중요한데 6월 내에 범용 메모리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감안한다면 결국 1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었던 패턴과 같은 현상이 삼성전자에 나타날 거로 보고 있고요. 기존 추정치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는 거죠. 실적이. 그래서 SK하이닉스는 1비 공정을 전량 HBM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범용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면 삼성전자의 이익 레버리지는 오히려 더 클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의 이러한 리포트가 정말 맞아떨어질지 한번 향후의 추이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난 1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AI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추가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의된 대상이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와 고대역 메모리, HBM 등 최신 기술을 알려졌는데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결국 삼성전자가 또 하고 있는 거고 2나노 정도부터는 또 TSMC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향후에 전개가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하이닉스 좋았고, 한미반도체 좋았고, 삼성전자도 좀 따라갔고요. 예.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사피엔 반도체, QRT 이런 종목들도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역시 오늘 전선과 전력 설비가 모처럼 좀 반등을 줬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발전에 기반이 되는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또 전해됐습니다.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AI 데이터 센터 이슈는 계속 온고잉이기 때문에 역시 전선과 전력 설비가 바로 꼬꾸러지긴 좀 힘들죠. 근데 최근에 꽤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이르면 13일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특위 1호 법안을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망 특별법은 갈수록 전력 수요가 증가하니까 전력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안에는 장거리 송전망 신설 등을 위해서 전력망 확충위원회 설치 그리고 인허가 절차 개선, 차별화된 지원체제 마련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의 노후 송전망 교체라든지 이 교체 수요는 꽤 오래 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투자가 확대되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전날 효성중공업이 1,000억을 투자해서 미국의 멤피스와 경상남도 창원이 있는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증설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초고압 변압기 생산 영역을 1.4배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캐파가 확대되는 것은 매출이 역시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LS 에코에너지도 지난 11일 북해 해상 풍력 사업과 관련해서 중국의 북동부 지역 타인항과 부지 임대를 위한 우선 협상권을 확보했으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난 6일 글로벌 인프라 그룹인 발포어 BT에 3,800만 달러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LS 에코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도 오늘 꽤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재룡산업이라든지 일진전기,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도 오늘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슈는 역시 오늘도 음식료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료 하면은 라면에서 출발했죠. 삼양식품 출발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만두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 다음에 냉동 김밥, 무양 이런 종목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올랐나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김 우리가 검은 반도체라 해서 김 올랐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간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김치, 김치 관련된 대상 올랐죠. 그 다음에 또 뭐 올랐습니까? 육개, 삼계탕 이후의 수출 지표로 또 올랐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막걸리, 갑자기 막걸리에서 주종업체, 에탄올 주종업체 또 올랐죠. 자,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은 맥주까지, 제주 맥주까지, 맥주 관련된 종목들까지 더우니까 더 맥주 관련된 주가 또 오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따라가죠.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 댓글창에서 지금 이제 실시간 댓글창에서 그래서 홍어 수출하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이제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지금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돌아가는 아이템마다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제 오리온 같은 종목들이죠. 오리온이 지난번에 이제 바이오 회사 인수한 뒤에 뭐 1월 달에 주가가 꽤 많이 빠진 뒤에 이제 제대로 잘 못 가고 있는데 남아 이게 스낵이라든지 뭐 요즘에 그런 거죠. 꼬북칩 이슈가 있는데 오리온이 별로 탄력을 많이 못 받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소 조금은 음식료가 돌 만큼 돈 거 아니냐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뭐 각 음식료 내에서 어떤 카테고리마다 다 돌면서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음식료가 더 뻗기가 좀 이제 힘이 좀 잃어버릴 수 있고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좀 조정도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좀 있긴 한데 요즘에 음식료 섹터 종목들 보면 기술주 날아가듯이 막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최근에 보지 못했던 패턴들입니다.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맞아요. DDD님, 오늘은 소스가 올랐습니다. 소스. 예. 뭐 별게 다 오릅니다. 지금 소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가 더 이제 튈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그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곡물 가격 변동성 심화되면서 지난해 발생했던 엘니뇨가 소멸되고 올해 하반기에 라니냐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 좀 보여드리면 하반기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70%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띄워드릴까요? 예, 보시면은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엘니뇨 확률인데 많이 줄었죠. 근데 중립 확률이 회색입니다. 근데 지금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라니냐 확률이거든요. 이게 거의 70% 육박하고 있죠. 하반기에. 그러면 이게 오면 어떻게 되나요? 더 춥나요? 겨울이? 훨씬 더 춥나요? 예,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라니냐 같은 경우는 유가, 곡물가 상승으로 뭐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 전가가 용이한 해외 비중 높은 기업들이 선호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번에 수출 비중이 왜 중요하냐 말씀드렸을 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말씀드렸는데 한 봉지 가격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약 최근에 한 봉지가 국내에서는 약 1,500원 정도, 예, 그 리포트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봉지당 한 1,50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수출했을 때 불닭볶음면 가격이 약 3,7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1,500원 하는 걸 수출했을 때 3,700원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라든지 이익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죠. 물론 이제 이 컨테이너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운반비, 이런 운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출 지표가 높아지면 이익률을 올릴 수도 있다는 것도 이야기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라니냐가 이슈가 나오면 이제 또 단가를 올리게 됩니다. 그 판가를 올리게 되겠죠. 음식료 섹터들은.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상승세가 또 될 수도 있다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곡물의 투입 시기가 매입 시기 대비 6개월 정도 레깅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 산 곡물은 아마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 이제 그 곡물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게 조금 짧아져서 빨리는 3개월 정도도 레깅이 될 때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통상 한 6개월 정도 본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곡물가 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그래서 최근에 총선 이후에 다소 좀 일부 가격을 올린 음식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김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최근에 김이 한 2배 정도 가격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수출 지표 좋고 이러니까 막 수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식료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25년 내년 하반기부터 가중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가격이 이제 원가가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곡물가에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진 좀 띄워드리면 라니냐 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 부담 요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회색으로 음영 표시가 된 것들이 결국은 라니냐 기간입니다. 그때 보시면 미국의 CPI가 좀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는 게 역시 보이죠. 살짝 그 기간마다 보시면 회색 음영 부분 보시면 CPI가 살짝 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주요 곡물 가격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옥수수, 소맥, 대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보면 하향 완화가 되고 있죠.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가 하향 완화가 되고 있고 오른쪽 보시면은 소프트 커머디티 가격 추이인데 코코아 하나만 튀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리바운딩이 살짝 나오지만 고점 대비로는 이제 코코아가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원당도 많이 가다가 지금 빠지고 있고요. 뭐 커피 같은 것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얼마 빠진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주요 곡물 24년 연초 대비 상승률입니다. 올해 연초 대비 곡물 가격이 옥수수가 5% 빠졌고요. 소맥이 조금 올랐네요. 4.1%. 그리고 대두가 7.9 빠졌습니다. 원당도 8.9%.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 최근에 보면 연초 대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원자재가 식품 가격으로 봐서는 많이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6개월 정도 레깅해서 이제 들어오죠. 원가가. 그러면 하반기 정도만 놓고 보면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싸게 원가들이 들어오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때 총선 이후에 가격을 올렸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또 여기에다가 수출 지표까지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인데 하반기에 라니냐가 들어오면 곡물 가격이 슬슬 올라가고 그게 이제 곡물이 반영되는 게 내년 하반기부터 6개월 정도 레깅한다 보면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수출에서 어떻게 되죠? 가격을 또 증가시키겠죠. 음식료 섹터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불닭볶음면이나 라면, 냉동김밥, 김, 막걸리, K푸드 열풍으로 이제 음식료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소스 관련주. 그래서 KB증권이 S&D에 대해서 사형식품 불닭 시리즈가 중국, 동남아, 미국 중심으로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고스란히 불닭 시리즈 액상, 분말 스프의 핵심 원료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S&D가 아마 수혜를 동반 성장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KB증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S&D 같은 종목도 그랬고요. 우양, 김밥 관련된 종목들, 제주맥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하고 뭐 농심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료가 이렇게 막 급등할 줄을 삼양식품을 시초로 어떻게 이렇게 가나 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가 무렵은 자동차와 그 다음에 부품주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부품주가 좋았죠. 그리고 장중에 보면 현대차와 기아가 어쨌든 굉장히 그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왔죠. 장중에. 근데 이제 음봉을 나타내면서 종가는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뭐 그런데 아침에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증권이 현대차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을 43조 1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을 4조 2천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QOQ 아마 전분기 대비 18.3% 증가한 걸로 본 것 같고요. OPM이 9.8%까지 올라오면서 양호한 실적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북미 중심으로 해외 판매가 그래서 호조를 나타낸다 봤고요. 산타페, 투산 등의 주력 HB 판매 증가하고 되고 있고 평균 판가도 지속 상승한다. 그러니까 SUV가 믹스 개선에 상당히 좋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환율 상승에 따라 호실적. 환율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지금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주에 긍정적으로 환율 영향도 긍정적으로 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올해 NEV 판매가 80만 4천 대 정도 전년 비해 38.4% 증가했고요. 오른쪽 보시면 올해 NEV 침투율이 47.1%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올해 승용차 수출입니다. 이 37만 8천 대 정도로 전년비 25.2% 증가하는 막대 그래프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올해 NEV 수출 9만 4천 대로 전년 대비로서는 지금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주당 배당금 성장률이 19.3% 달하는 원조 밸류업 기업이라고 SK증권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는 인도법인 IPO도 있고요. 그 다음 내년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성장에 따른 현대차 가치 재평가도 가능하다고 보면서 최근에 주주 환원율 25%에서 자사주 2조 원 매입을 하면 바로 주주 환원율 40%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PER 8배 밸류도 충분히 가능하다. 단순 밸류에이션 비교해보면 도요타, 혼다 수준으로 주주 환원율을 올린다면은 PER 8배도 가능하다. 지금 도요타가 10배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ER이 현재 한 5배 정도 온던데 8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증권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공급망 충격 때문에 자동차 가격 회복 이렇게 됐던 점 그리고 미국의 견조한 수요 때문에 자동차 OEM사가 앞으로 수익 구조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전략 운영이 되면서 고수익 어떤 그런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밸류에이션 보실까요? 밸류에이션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보시면 한국 시장과 OEM 12개월 포드 P 추인데요. 보시면은 현대차의 12개월 선행 P와 그 다음 MSCI 코리아 12개월 선행 P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상당히 낮게 거래되고 있죠. MSCI 코리아 선행 P 부분보다도 굉장히 낮게 거래되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미국 시장 OEM 12개월 포드 12개월 포드 PR 밸류 보면은 오히려 GM이나 지금은 이 보시면은 포드가 좀 낮게 거래되고 있는데 MSCI보다는 지금 거의 GM은 거의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게 거래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일본 시장 OEM도 관련된 P인데 오히려 여기 보면은 도요타 그리고 MSCI 재팬 12개월 신흥 PER 보면은 도요타가 좀 낮게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만 혼다 이렇게 낮게 거래되는데 그래도 한 10배 정도는 되고 있죠. 근데 아까 보시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한 4배에서 5배 정도밖에 안 되죠. 유럽 시장 관련해서도 좀 폭스바겐 관련 보시면은 폭스바겐은 한 4배 정도 수준이네요. 그리고 MSCI는 지금 14배 정도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GM 같은 경우 보시면 아까 한 10배, 9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5배 정도 거래가 좀 싼 거 아니냐. 주주 환원을 높이면 충분히 8배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리포트를 낸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기준으로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삼성증권에서는 중소형 부품사 굉장히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U의 중국의 전기차 관세 부과 관련해서 이걸 누굴 위한 건지 이런 관련된 기초 자료도 뒤에 들어있으니까 신의 자료실 한번 보시고 자료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